안녕하세요. 사람은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 또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50대 여자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서 도움이 필요한 반대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더군요. 저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그 인생의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새파랗던 나뭇잎이 시들고 낙하해 다시 땅의 양분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는 요즘, 딱 이 시기쯤이었던 3년 전의 그 순간이 유독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바쁜 일도 없는 일상을 쪼개 그때의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해요. 저는 어릴 적 사업을 하느라 굉장히 바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나쁜 분은 아니었지만 자식들보다 본인들이 일군 사업을 더 중요시하는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분명 저와 남동생을 사랑하셨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저희를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기에 큰 불만은 없었죠. 하지만 저보다 2살 어렸던 남동생은 달랐어요. 박태호, 너 진짜 깡패 되려고 작정했어? 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허구날 싸움질을 하고 다녀? 언제부터 어머니가 제 인생에 관심이 있었다고 그러세요? 그냥 저한테 관심 끄세요. 어차피 두 분은 자식한테는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동생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반항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마 동생은 반항하고 사고를 쳐서라도 부모님의 관심을 끌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동생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고 동생이 사고를 치면 늘 혼내고 매를 들기에만 바쁘셨죠. 그럴수록 동생은 더 엇나갔기에 저는 저라도 동생을 붙잡으려고 갖은 애를 썼어요. 태호야, 이런다고 네 인생에 뭐가 도움이 돼? 너 그렇게 나쁜 애 아니잖아. 어? 야, 박태호, 너 얼굴에 그 상처 뭐야? 또 싸움질했어? 이리 와봐. 누나가 약 발라줄게. 태호야, 혹시 너 부모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이러는 거야?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은 누나도 알지만 부모님께도 부모님의 인생이 있는 거잖아. 대신 누나가 널 더 챙겨주고 생각해 줄 테니까 누나 봐서라도 이제 주먹질 그만하자. 어?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자신처럼 껄렁거리는 애들하고만 문제를 일으켰지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다니진 않았다는 것 정도였죠. 동생은 제가 대학생 땐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깡패 생활을 시작하더라고요. 야, 넌 어째 냉장고에 김치밖에 없냐? 그리고 이놈의 술병들 좀 치우고 살아. 너 인생 포기했어? 어린애가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셔대. 잔소리 할 거면 오지 좀 마. 그리고 혼자 사는 남자가 라면에 김치만 먹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제발 그 반찬 좀 싸우지 말라니까. 라면만 먹고 살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너. 좋은 말 할 때 라면 그만 먹고 밥 해 먹고 살아. 싸다 주면 안 비우고 싹싹 다 긁어먹으면서 괜히 싫은 척은. 그리고 제발 누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릴 생각 좀 하자. 어? 나 진짜 네가 혹시 크게 다치기라도 할까봐 아니면 더 큰 사고라도 칠까봐 매일 가슴이 조마조마해. 부모님은 그딴 놈 없는 인간인 셈 치라고 성하셨지만 저는 동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본성만은 원래 착한 애였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꽃도 아프겠다며 눈물을 흘리던 어린애가 못되져봤자 얼마나 못되졌겠어요. 저는 동생의 자취방을 찾아가 반찬도 만들어주고 청소도 해줬습니다. 그리곤 때론 화도 내고 눈물도 흘리며 여전히 동생을 설득했죠. 동생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설득에 명절엔 부모님께 얼굴을 한 번씩 비추고 갔어요. 그럼 부모님은 한숨은 끊임없이 쉬셨어도 동생을 쫓아내진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진짜. 결국 누나한테 죄수복 입은 꼴을 보여주니까 좋아? 이제 속이 시원하냐? 미안해 누나. 나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줄은 몰랐어. 그러다 동생은 20대 중반의 교도소까지 가게 됐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같은 세계 사람들끼리 떼거지로 싸움이 붙었나 본데 그 사태가 커져서 동생과 관련자들 몇몇이 체포되고 처벌받게 된 거죠. 그때 동생의 윗선이란 사람들은 도와주긴커녕
오히려 동생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 동생은 예상보다 긴 실형을 받게 되기까지 했어요. 면회를 가서 울며 원망하는 제게 동생도 이번만은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태호야, 너 이제 반항도 해볼 만큼 해봤고 막 살 만큼 막도 살아봤잖아. 그런데 결국 너한테 남은 게 뭐야? 힘들 때 널 버린 그 조직 사람들? 면회조차 잘 안아주던 네 불량한 친구들? 봐,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제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자. 이러다가 누나 심장이 진짜 나만 하질 않겠어. 저는 쉬지 않고 면회를 가며 여전히 동생을 설득했습니다. 동생도 이번엔 뭔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지 드디어 출소한 뒤엔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사회로 나온 동생은 정말 주먹질을 딱 끊고 카센터에 취업하며 건실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닫힌 상태였고 부모님 또한 동생이 교도소에 들어가면서부터 동생과의 연을 끊으셨죠. 난 누나한텐 항상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있어. 그런데 어머니 아버진 나를 위해 뭘 해주셨어? 맨날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화만 내고 매만 들었지. 나 교도소에 있을 때도 봐. 면회도 한 번 안 오셨잖아. 부모님은 분명 날 자식으로도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제 정신 차리고 산다고? 정신 차렸다는 놈이 부모한테 죄송했다는 사과 한마디 하러 안 온단 말이야? 됐다. 부모한테 미안한 줄도 모르는 그딴 녀석. 우리도 이제 안 보고 살련다. 예전부터 우리가 자기한테 해준 게 없다. 관심도 없다 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혼을 냈겠냐? 그리고 우리 덕분에 배 안 골고 편하게 살았으면서 해준 게 없다는 말이 어떻게 나와?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이렇듯 뭔가 반쪽만 평화를 찾았지만 그래도 동생이 건실한 삶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다시 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언젠간 꼭 세 사람을 화해시킬 날이 있겠거니 하면서요. 그렇게 동생 걱정을 좀 내려놓은 전 나이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자신의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과 다르게 가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 남편과 결혼까지 결심했던 거죠. 이렇게 늘 찾아와서 용돈도 주고 말벗도 해주는 며느리가 있으니 너무 좋구나. 에휴, 우리 딸은 맨날 정신 못 차리고 술 먹고 놀러 다니기 바쁜데 걘 지혜미가 집에서 혼자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아닌지 관심도 없어. 시모는 오래전 시부와 이혼한 후 혼자서 남편과 남편 누나인 시누이를 키우셨다는군요. 하지만 시모에게 감사하며 자란 남편과 달리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는 철없는 사고뭉치였다고 해요. 시누이는 3년의 결혼 생활도 결국 성격 차이로 실패하며 제가 결혼한 지 1년 뒤 시모가 혼자 살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죠. 그리고 이후에도 철이 들지 못하는 시누이를 대신해 자신을 챙기고 살갑게 굴던 절 시모는 굉장히 좋아하고 고마워했어요. 제게 고마워한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결혼한 후로 얼굴에 웃음꽃이 피셨어. 난 남자라서 어머니께 용돈 같은 걸 드릴 생각만 했지 외로움을 달래드리거나 어딜 모시고 놀러 간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 우리 누나야 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정말 고마워 여보. 아니야. 며느리도 자식인데 당연한 일이지 뭐. 난 그냥 같은 여자로서 어머님이 안쓰러워서 마음에서 우러난 것뿐이야. 서로 양가에도 잘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도 나오며 우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갔습니다. 제 동생은 여전히 부모님과 막내를 안고 살았지만 그래도 저희 집엔 종종 들러 저와 남편과 교류하며 사이좋게 지냈죠. 남편은 술에 많이 취했을 땐 동생에게 훈계라곤 했는데 솔직히 그건 옆에서 듣던 저도 기분이 좀 상할 만큼 말이 심할 때가 많았어요. 처남, 내가 처남 전가가 있는 걸 알면서도 처남 누나랑 결혼을 진행했던 건 난 편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처남은 누나도 누나지만 나한테도 고마워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는 꼭 똑바로 살아. 안 그럼 이 매형한테 맴매 맞을 줄 알아? 내가
소시적엔 나도 한 주먹 했다 이거야. 난 처남 하나도 안 무서워. 여보, 그만 좀 해. 왜 이 사람이 술만 취하면 이래?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좋게 안 들리는 법이야. 지금 얘가 자기 카센터도 차리고 속죄하겠다고 봉사도 하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뭘 자꾸 고마워하래. 괜찮아, 누나. 매형이 다 나 걱정되고 누나를 아끼니까 하시는 소리지. 난 이런 소리 들어도 싸. 난 그냥 매형이 누나랑 우리 조카들한테만 잘하고 살면 나한테 어떤 욕짓거리를 한데도 다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전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오히려 괜찮다며 웃으며 절 말리던 건 동생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 얘가 정말 많이 변했다 싶다가도 코를 드르렁대며 잠이 든 남편의 등짝을 한 대 후려치고도 싶었어요. 그렇게 때론 다투고 토라질 일이 있긴 해도 전 남편과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인 아들이 13살이 됐던 해 제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찾아왔어요. 여보, 괜찮아. 무서워할 필요 없어. 내가 찾아보니까 대장암은 진짜 예후가 좋은 암이래. 생존율도 다른 암보다 높다니까 당신 분명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건 제가 바로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가족들의 눈물과 걱정 속에 급히 수술부터 받게 됐습니다. 그리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약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받게 됐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예후가 좋아 항암이 끝난 이후론 서서히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놓은 것도 잠시, 고작 몇 달 뒤 저는 재발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암 크기를 줄이기 위해 저는 다시 항암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항암 효과가 좋던 전과는 다르더라고요. 여보, 나 물 좀 먹여줘. 자꾸 손가락 끝이 저릿거려서 물컵을 떨어뜨릴까봐 겁이 나. 여보, 나 밥 안 먹을래. 너무 식욕이 없고 속도 메스꺼워. 항암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 효과가 미미했던 것도 모자라 저는 전보다 훨씬 심한 부작용 때문에 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기운이 없어 심할 땐 침대에서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도 누군가의 부축이 절실해지곤 했죠. 결국 전 항암 치료 받을 때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기간에도 전문 의료인의 관리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그 힘겨운 투병 생활 내내 제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윤희 씨, 오늘 몸 컨디션 좀 괜찮으면 이따 산책 나갈까요?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 사람은 바로 제가 입원하면서 고용하게 된 간병인 서영 씨였어요. 당시 제 가족들은 제 간병을 맡아줄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진즉 정리하고 은퇴한 뒤 귀농생활 중이었던 친정 부모님은 제 옆에 붙어 간병을 하기엔 연세가 많으셨어요. 동생은 자신이 절 돌보겠다고 성화였지만 카센터를 창업하며 받은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어떻게 가게 문을 닫고 절 돌봐달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마음만 받을게. 네가 자꾸 고집 부리면 누나 마음이 오히려 더 안 좋아. 저는 그런 동생을 극구 말렸습니다. 또한 제 남편도 외벌이를 하며 애들도 챙겨야 했기에 제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었죠. 때문에 저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간병인을 고용했던 거예요. 간병인인 서영 씨는 저와 동갑인 선한 여자였어요. 대화가 잘 통하던 데다 늘 붙어있던 우린 자연스레 빠르게 가까워졌는데 한 번은 서영 씨가 자신의 가정사도 얘기해 주더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간병인 일을 했었냐고요? 아니요, 원래는 장사를 했었어요. 결혼 일찍 해서 아들도 둘 낳고 평범하게요. 그런데 남편이란 인간이 작은 사업을 하다 2번이나 말아먹고 저까지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들더라고요. 당연히 제 가게도 접게 됐고요.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다시 으쌰으쌰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짐승 같은 놈이 바람을 피우지 뭐예요? 그래서 결국 이혼하게 됐어요. 그 뒤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 간병인 일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서영 씨는 자신이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다며
이런 말을 덧붙이더군요. 우리 아들들이 진짜 착하고 똘똘하거든요. 제가 이혼하려고 할 때 저한테 바람 증거 잡는 법, 차 블랙박스나 증거 영상이나 사진들을 USB에 파일로 옮기는 법 같은 걸 전부 알려준 것도 우리 애들이에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렇게 절 배신해놓고 얼마 못 돼서 그놈이 천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혼한 지 1년 뒤에 교통사고로 하늘로 가버렸거든요. 이런 걸 보면 천벌이라는 게 진짜 있는 것 같죠? 동갑내기인데다 힘들게 살았다는 서영 씨가 안쓰럽고 또 멋지다는 생각도 들어 이후 저는 서영 씨와 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인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서영 씨는 정말 고마운 간병인이었거든요. 다른 병실 간병인들만 봐도 이렇게 내 가족처럼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또 없었죠. 그런 사람이었기에 더더욱 좋았고 감사함을 표하고도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찾아왔었어요. 서영 씨, 큰아들이랑 통화하러 나간다더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사실은요. 애가 휴학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등록금이 부족하다고요. 어차피 나중에 갚아야 할 대출금이 더 늘어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휴학해서 아예 자기랑 자기 동생 등록금까지 다 벌고 다시 복학하겠다네요. 결혼을 일찍 하셨다고 했죠? 벌써 애들이 둘 다 대학생이에요? 네. 어떻게든 제가 마련해 볼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끊긴 했는데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열심히 번 돈은 대부분 빚 갚는 데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막막하네요. 죄송해요. 아프신 분한테 이런 우울한 하소연을 들려드려서요. 서영 씨의 사연을 들은 전 선뜻 모자란 등록금보다 더 큰 금액을 제가 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걸로 작은 아들 학비에도 보태시라고요. 그런 절 보던 서영 씨의 눈은 곧 튀어나올 듯 커다래졌어요. 그리곤 마구 손살을 치며 거절하던 서영 씨에게 전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저도 우리 애들이 생각나서 그래요. 돈이야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지만 서영 씨 애들은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제 빚 다 갚을 날도 얼마 안 남으셨다면서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여유되면 그때 갚으세요. 저도 그때까지 꼭 살아있을게요. 애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제 말에 서영 씨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 무게만큼의 짐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 일을 계기로 우린 한층 더 가까워졌어요. 물론 제 가족들도 절 자주 찾아온다지만 그 시기만큼은 제 상태에 대해 누구보다 빠삭하게 알고 있던 동갑내기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물론 그렇게 웃는 시간도 많았지만 우린 함께 운 시간도 많았어요. 항암 치료 고통 때문에 울부짖던 절 보며 서영 씨는 자신의 일인 듯 함께 아파하고 울어줬습니다. 또한 우린 내면에 자리한 상처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와 공감을 나눴어요. 제 동생과 부모님에 대한 고민, 가끔씩 떠오르는 전 남편에 대한 서영 씨의 원망 등등을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제가 재발한 암으로 고통받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린 친자매처럼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때론 점점 늘어났던 야근 때문에 제게 자주 와보지 못했던 남편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요. 이모님, 오늘은 저희 애들도 있고 저도 있으니까 일찍 들어가 보세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보, 나 애들이랑 편의점 가서 간식 좀 사올게. 그렇게 다시 투병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이었던 그날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래도록 제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곤 퇴근 시간이 아직 한참 남은 서영 씨에게 일찍 들어가시라는 말을 했죠.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과 잠시 병실을 비웠는데도 서영 씨는 집에 갈 채비를 안고 자꾸 병실 문을 흘끔대더군요. 마치 누가 들어올까 봐 눈치를 보는 사람처럼요. 왜요, 서영 씨? 저 윤희 씨,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저 가면 이 봉투 열어보세요. 원래는 혼자 계실 때 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 같네요.
꼭 남편분 없을 때 혼자 보셔야 돼요. 꼭이요. 그리곤 가방에서 웬 약봉지 하나를 꺼내더니 제 손에 얼른 쥐어주곤 우선 꽁꽁 숨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다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왜인지 숨겨야 할 것 같아 얼른 남편이 보지 못하게 그 약봉지를 엉덩이 아래로 숨겼어요. 남편은 휴대폰과 지갑을 두고 갔다고 말했는데 왜인지 자꾸 서영 씨는 남편의 눈치를 보더니 이젠 자긴 가봐야겠다며 허둥지둥 병실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날 서영 씨가 가고 난 후 남편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제 정신은 온통 그 약봉지로 향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편의점으로 간 사이에 열어본 봉투엔 웬 USB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걸 혼자 보라는 서영 씨의 말이 떠올라 모두가 있는 곳에서 열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아이들이 돌아간 깜깜한 저녁이 된 후에야 저는 그 USB를 노트북에 꽂아 열어볼 수 있었죠. USB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 간호사 선생님께 물어봐서 겨우겨우 말입니다. 이게 뭐지? 음성 파일? 그곳에 들어있던 건 한 개의 음성 파일이었어요.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그 파일을 열어보았죠. 그리고 그것들을 들은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얜 한 번 화장실에 가면 왜 이렇게 오래 있는데니? 요새 계속 잔병감이 남는다더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 다녀오면 냄새도 좀 역한 것 같고 진짜 고역이에요. 그걸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걱정된다며 화장실 앞까지 따라가주는 간병인 이모님도 대단하고요. 에휴, 암 환자 하나 때문에 가족이 다들 이게 뭔 고생이라니. 이게 정말 살 가능성은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대장암은 재발을 해도 생존율이 다른 암보단 괜찮다는 말이 있는데 상태가 저 모양이니 장담은 못하죠. 첫 음성 파일 안에서 들려온 목소린 아무리 들어도 딱 제 시모와 남편의 목소리더군요. 그런데 평소 제게 너무 다정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두 사람은 저에 대해 마치 귀찮은 골칫덩어리처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황을 들어보니 그땐 두 사람이 함께 절 문병왔던 날 제가 화장실에 가며 서영 씨와 함께 자리를 비웠을 때 같았어요. 저는 쿵쿵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그 녹음 파일을 들었죠. 근데 광민이 너 요즘도 아직 너희 회사 같이 다닌다는 그 여자랑 만나고 있어? 왜 애미가 처음 대장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을 때부터 만나네 말이야. 네, 만나고 있어요. 가볍게 만나는 거라더니 왜 이렇게 오래 만나? 애미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냥 만나다 보니 헤어지기 아까워서 계속 만나는 거죠. 안 들켜요. 병원에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야근이 많아졌다는 핑계만 대면 집사람도 집에 있던 애들도 다 그러려니 해요. 애들도 이제 15, 13이나 돼서 알아서 밥도 대충 잘 챙겨 먹고요. 배달시켜 먹으라고 돈도 자주 주고요. 차라리 이혼해버리고 재혼을 해라. 애들은 잘 사는 네 처가에 보내버리고. 그럼 안 걸린 애미 시중도 안 들어도 되고 얼마나 편해. 왜 사서 고생을 하니? 뭐 애미 사정이 안타깝다만 너한테도 네 인생이 있는 거잖아. 저도 마음이야 굴뚝 같은데 여자 쪽에 한 번 이혼한 사람이라 결혼은 지긋지긋하다고 재혼을 꺼려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금 이혼하면 아까울 것 같아서요. 아까워? 집사람 암보험금 받았잖아요. 게다가 혹시 잘못되면 생명보험금도 나올 건데 이혼하면 그거 다 제가 못 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죠? 장인 장모님이 집사람 앞으로 돈도 꽤 많이 미리 증여해 놓으신 거예요. 평소에 군침 안 흘리는 척 하려고 무지 노력했지만 사실 저 그것도 되게 탐났었거든요. 근데 이혼이 아니라 사별을 하면 그거 다 저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얌전히 기다려보는 게 낫겠다 싶은 거죠. 아유, 듣고 보니 그건 그렇구나. 애미한테 미안하지만 그럼 제발 병이 낫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예, 발소리 들린다. 애미랑 그 간병이 모식갱이 오나 보다. 너무 충격적인 대화 내용은 아마 저와 서영 씨가 들어오며 난 병실 문소리와 가식적으로 절 걱정하던 시모와 남편의 말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제가 돌아온 후 그들이 제게 건넨 말을 들어보니 바로 며칠 전인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 시모가 제 병문안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던 날 말이죠. 그때 시모가 우리 며느리 화장실 다녀오는 것도 너무 고생스러워 보이는구나. 이 시애미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것 같아. 하고 눈물을 지었던 게 생생히 기억났으니까요.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생각이 멈춘다더니 그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눈물만 흘렸거든요. 그리고 뒤늦게서야 우선 왜 이런 녹음 파일을 서영 씨가 갖고 있었는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을 보니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인 것 같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다음 날 출근할 서영 씨를 기다리게 됐죠. 서영 씨, 저 서영 씨가 주시고 간 거 다 들어봤어요. 그거 제 남편이랑 시어머니 맞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맞아요. 사실 한 2주 전쯤에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복도에서 통화하고 있던 남편분을 봤었어요.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이상하더라고요. 자기야, 예쁘니, 사랑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아내인 윤희 씨는 병실 안에 있었잖아요. 게다가 애들한테 아빠란 사람이 자기야라고 부를 일도 없고요. 그때 뭔가 촉이 이상해서 남편분이 문병 왔을 때 윤희 씨가 자리를 비울 일이 생기면 저도 꼭 같이 자리를 비우려고 했었어요. 몰래 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침대나 구석에 숨기고서요. 예전에 애들이 그런 식으로 증거를 잡으라고 알려줘서 그렇게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잡았었거든요. 그리곤 서영 씨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황급히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그때 서영 씨는 저를 약간은 측은하게 보며 사건의 정황을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이상한 제 남편의 낌새를 눈치챈 서영 씨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 제게 이야기해주고자 치밀하게 그 기회를 노렸었다는군요. 남편이 통화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비록 통화하는 내용은 잡지 못했지만 며칠 전 시모와 남편이 나눈 대화를 운 좋게 녹음해 성공을 한 거예요. 솔직히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바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며칠간 좀 망설였어요. 그래도 모르고 농락당하는 것보단 진실을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제 USB를 가져왔는데 하필 남편분이 절 일찍 돌려보내셔서 그것만 드리고 갔던 거예요. 혹시 들킬까봐 미리 준비했던 약봉지에 숨겨서요. 윤희 씨, 전체 전 남편처럼 조강지철을 배신하는 인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남편분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서영 씨는 이렇게라도 자신이 힘들 때 도와준 절 돕고 싶었다며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런 서영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충격이 가시지 않던 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이후 전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고민했어요. 충격 때문인지 이걸 당장 시모와 남편에게 따져 물어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선 확실히 유리하게 이혼하고 위자료도 청구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전 고민 끝에 동생에게 전화해 모든 사실을 말해줬어요. 뭐? 이광민 그 자식이? 이거 진짜 사실이야? 그 자식이 인간이야? 누나, 우선 기다려. 내가 당장 가게 문 닫고 갈게. 아니야, 광민아. 그것보다 누나가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한 거야. 정말 미안한데 내가 지금 병원에 있어서 직접 돌아다니고 뛰어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대신 증거 좀 잡게 도와주라. 누나가 돼서 이런 부탁해서 진짜 미안한데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 뭐가 미안해. 누나가 하라면 난 죽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어. 그리곤 동생에게 증거 잡는 일을 도와달라고 서럽게 부탁했죠. 저는 동생과 전화를 끊으며 마지막으로 신신당부도 했어요. 광민아, 누나랑 꼭 약속해줘. 아무리 증거 잡으면서 화가 나도 그놈한테 손부터 나가지 않겠다고 말이야. 누나가 법적으로 복수하면 되니까 넌 그냥 조용히 증거만 잡아다 줘야 돼. 알았지? 부탁할게. 동생은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우선 알겠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래도 험한 짓을 끊은 지 오래였기에
저는 동생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서영 씨가 퇴근한 후 동생은 씩씩거리며 제 병실에 들어왔어요. 한 손엔 우악스럽게 제 남편의 목덜미를 잡은 채로 말이죠. 그리고 남편의 퍼렇게 멍이 들고 피딱지가 앉은 얼굴을 보니 동생은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모양이더라고요. 동생은 겁에 질린 남편을 제 침대 앞에 패대기 치더니 울분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 더러운 놈아, 당장 우리 누나 앞에서 빌어. 누나, 미안해. 나도 그냥 가만히만 있으려고 했는데 증거는 다 잡았어도 도저히 그냥 발길이 돌려지지 않더라고. 누나랑 애들한테 오늘도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그 기집애랑 시시덕대고 나온 이 자식을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었어. 그래서 냅다 달려들어서 곤죽을 만들어놨는데 그 사이 그 기집애는 도망을 가더라고. 미안해, 천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우리 누나한테 빌라고 했지 누가 나한테 빌래? 야, 이 쓰레기야. 감히 안 걸린 마누라 두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보험금에 유산까지 노려? 넌 내가 한창일 때였으면 지금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었어. 너 내가 나한테 이런저런 훈계 둘 때 실실 웃어주니까 만만했지? 내가 유일하게 너그러운 건 우리 누나가 관련됐을 때뿐이야. 그런데 감히 내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누나를 배신해? 우리 누나가 너랑 네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당장 사과 안 해? 해, 한다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난 그냥 당신이 아픈데 몸은 외로우니까 그냥 외로움만 달래려고 그랬어. 돈 같은 건 진짜 안 노렸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저는 우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제 동생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돼서요. 제 동생에게 실컷 혼쭐이 난 그놈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눈물이고 콧물이고 다 짜내면서요. 저는 그런 그놈에게 싸늘하게 말했어요. 너랑 네 엄마랑 내 돈 노리고 내가 저 세상 가길 바란다느니 어쩌냐 하는 거 내가 다 들었거든?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도 모르냐? 근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걸 들었다고? 그래. 그리고 아내 목숨이 생살 오가는 상황에서 뭐? 몸이 외로워? 웃기지 마. 너 나랑 이혼까지도 생각했다가 내가 재발하고 못 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생각을 바꾼 거잖아. 야, 넌 나한테 이혼하고 한 번도 자식들 안 찾아온 네 아빠에 대해 그렇게 욕했지? 그런 인간이 애들은 신경도 안 쓰고 욕구만 채우러 다녔냐? 그런 인간이 자기 아내가 제발 낫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았어? 너랑 네 엄만 네 아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오물들이야. 알아? 맞아, 여보. 난 오물이고 쓰레기야. 나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하고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면 그것도 나갈게. 그러니까 제발 천하만 좀 알려줘. 이혼이야 당연히 하는 거고 내가 장담하는데 넌 진짜 천벌 받을 거야. 난 반드시 살아남아서 네가 어떻게 천벌 받는지 얼마나 초라한 삶을 살다 가는지 똑똑히 지켜볼 거야. 알았어? 그리고선 마지막에 너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너 보란 듯이 아주 잘 살 거라고. 제 윽박지름에 남편은 제 말이 다 맞다며 엉엉 울기만 하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동생은 그놈을 병실 밖으로 뻥 걷어차며 으름장을 놨죠. 야, 이제 가라. 오물 냄새 나니까. 근데 이건 명심해. 우리 누나 널 마지막엔 잊을 거라고 했지만 난 아니야. 네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항상 감시할 테니까 너 우리 누나나 조카들한텐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그리고 내가 너 그렇게 만든 거 고소할 테면 고소해. 나야 이미 한 번 다녀온 거 또 다녀오면 그만이야. 근데 이건 명심해라. 난 혹시 복역하게 되면 또 나와서 너한테 복수하러 갈 거고 또 신고하면 또 복수할 거야. 차라리 명줄이 끊어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네 인생을 아주 묵사발 내줄 거라고. 그러니까 나 또 보고 싶으면 어디 까불어 봐라. 알았냐? 제 동생의 말에 그놈의 얼굴은 사색이 됐습니다. 그리곤 다리까지 다쳤는지 쩔뚝거리며 주랭랑을 쳐버리더군요. 그놈이 가자 동생은
언제 사나운 짐승처럼 군 사람이었냐는 듯 순한 얼굴로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누나, 내가 진짜 약속 지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누나 배신한 놈 앞에서 내가 이성을 지킬 수 있었겠어. 근데 이제 2번 다시는 진짜 안 그럴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말아주라. 어? 절대 가만 안 두겠다고 한 말도 그냥 으름장만 놓은 거야. 알았어. 대신 진짜 앞으로는 절대 주먹 쓰지 마. 진짜 저 자식이 고소라도 했으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했겠어. 그리고 고마워, 태호야. 날 위해 이렇게까지 해줘서. 누나 날 위해서 누구보다 많은 눈물을 흘려준 사람이야. 그런 누나를 위해서라면 난 정말 뭐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나, 저딴 놈 때문에 너무 많이 울지도 말고 상처받지도 마. 누나한텐 애들도 있고 나도 있잖아. 동생은 절 위로하며 자신이 저보다 먼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동생의 마음이 고마워 함께 눈물을 터뜨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동생이 돌아간 후 저는 늦은 시간이고 뭐고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에미야. 제 전화를 받은 시모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걸 보니 시모는 이미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들은 모양이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살지 못하길 바라는 사람한테 제가 더 이상 어머님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겠죠? 아줌마, 왜 그러고 살아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제일 중요하다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준 며느리를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내가 가장 힘들 때요. 아줌마는 아줌마 딸이 너무 한심하다고 했죠? 그래도 적어도 남한테 피해는 안 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는 형님이 제 눈엔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보단 100배 나은 사람이에요. 미안하다, 에미야. 그래도 너도 엄마니까 알잖니? 사람은 자기 자식 일이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법이잖아. 부모한테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이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때론 혼도 내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아줌마는 완전히 부모 실격인 사람이고요. 내가 한참 어린 인생 후배로서 말씀드리는데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저는 길게 말할 것도 없다 싶어 짧게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후 저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이혼 절차를 밟고 그놈을 인생에서 내쫓아버릴 수 있었어요. 그놈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청구했고요. 그동안 고맙게도 제 동생이 남편이 사라진 저희 집에서 출퇴근을 하며 아이들을 챙겨주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은 남편을 정말 크게 경멸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불쌍하다며 저를 끌어안고 울었는데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사실이 미안해 제가 더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나, 그놈하고 그 여자 둘 다 회사 그만뒀대. 뭐?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사실 나 그 연놈들 회사에도 쳐들어갔었어. 가서 깽판을 안 쳤고 그냥 그 연놈들 실체만 냅다 까발리고 왔어. 나 약속한 대로 주먹은 안 썼다. 아휴, 내가 못 살아. 너 그러다 진짜 고소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둘 다 날 보는 눈빛이 잔뜩 겁에 질린 게 못 그럴 것 같던데? 그리고 뭐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지. 난 하나도 안 무서워. 내가 처벌받더라도 아픈 누나를 대신해서 복수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난 충분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동생은 상간녀 또한 가만둘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동생은 결국 그 연놈이 다니던 회사까지 찾아갔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국 그 둘은 창피한 나머지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요. 다행히도 그들은 동생을 고소하진 않았지만 정말 크게 가슴을 쓸어내렸죠. 서영 씨, 정말 고마워요. 서영 씨가 자칫 너무 억울해질 뻔했던 내 인생을 구해줬어요. 대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생각을 했어요? 돕고 돕는 세상이잖아요. 윤희 씨가 절 도와주셨던 것처럼요. 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하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셨는데요. 저기 서영 씨, 이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얼마 안 되지만 제 감사의 표시예요. 저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서영 씨에게 답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등록금 때와는 다르게
서영 씨는 그것만은 극구 거절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진짜 이러지 마세요. 그땐 제가 애들 생각에 하는 수 없이 감사히 받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제 우정을 돈으로 환산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정 고마우면 꼭 살아주세요, 윤희 씨. 그래서 저랑 오래오래 친구예요. 전 그거면 돼요. 고마워요, 서영 씨. 제 가족이었던 사람들은 제가 암에게 지기만을 바랬는데 서영 씨는 이렇게 제가 살길 바래주네요. 절 진심으로 위해주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 절 보며 서영 씨 또한 함께 울먹거렸죠. 이후 저는 그런 서영 씨와 절 걱정하던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또한 그놈과 그놈 엄마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암을 이겨내기 위해 더욱 노력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지금 다행히 전 아직 살아서 이 사연을 쓰고 있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전 기적적으로 암세포 크기도 줄어들어 수술도 받을 수 있었죠. 지금은 집으로 돌아와 건강에 좋다는 맨발 걷기도 많이 하고 등산도 하면서 항암을 마치고 추적 검사를 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잘 지냈어요, 서영 씨? 그럼요. 윤희 씨도 잘 지냈죠? 애들은 잘 크고 있어요? 네, 요즘 우리 둘째가 사춘기가 제대로 와서 중학교 3학년인 애가 화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 동생은 애들을 돌봐주던 때 애들한테 정이 더 많이 들었는지 요즘엔 주말마다 놀러 오거든요. 제 건강도 확인한다면서요. 그때마다 자기 조카한테 화장품을 사다 주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듣네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니까 차라리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라면서요. 어차피 자식들을 끔찍이 위하는 제가 있는데 애들이 자기처럼 삐뚤어질 일은 없다고 하잖아요. 뭐 저희 애들이 착한 건 맞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애들이 좋으면 자기나 장가 좀 가지. 안 그래요? 다 인연이 있으면 가겠죠 뭐. 저는 퇴원 후에도 여전히 서영 씨와 연락하고 만나며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간병인과 환자가 아닌 친구 사이로서요. 작년에 서영 씨는 제가 건넸었던 아이들의 등록금을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전 예전에 서영 씨처럼 극구 거절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구해준 값도 안 받으셨으면서 이것까지 받으라고요? 싫어요. 이건 저도 절대 양보 못해요. 그건 제 우정값이거든요. 이러면 공평하죠? 하는 말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사연을 마치기 전에 덧붙일 소식이 있다면 그건 전 남편에게 정말 천벌이 내렸다는 소식이에요. 3달 전쯤 아이들이 제게 전 남편이 위암 투병 중이라고 말을 해주더군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지금 위암 투병 중인데 고문 작년에 재혼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느라 자기한테 관심도 없고 연로하신 할머니 혼자서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다고요. 근데 아프니까 자식인 우리가 너무 보고 싶다고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랑 동생은 아버지 보러 갈 생각이 없어서 그냥 쾌차하시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들어보니 다행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 남편을 경멸하는 아이들은 자신들은 문병을 갈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고 했죠. 자신들의 엄마가 눈을 감길 바랐던 사람에게 동정을 가질 생각은 없다면서요. 안타깝지만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자신이 한 대로 돌려받은 거라고요. 그래도 도덕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 남편이 더 불행해지길 바라진 않겠지만 아이들의 말처럼 저도 딱히 동정심을 갖진 않으려고요. 그렇게 천벌받은 모습을 봤으니 앞으로는 그냥 없는 사람이라 치부하고 제 인생이나 잘 살아가려고 해요. 아이들을 잘 키우고 제 건강과 행복만 생각하면서요. 마지막으로 하나 기쁜 소식은 이번 추석에 정말 어렵게 제가 동생을 부모님 집에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이 누나가 아파 보니까 사람 목숨은 절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사실 너도 부모님이 보고 싶잖아. 만약 더 늦으면 화해해볼 기회조차 사라질지도 몰라. 엄마 아빠 너무 늙으셨으니까. 그리고 두 분도 마음이 많이 약해지셔서 말씀은 안 하셔도 널 많이 보고 싶어 하셔. 세월이 흐르며 동생과 부모님의 마음 모두 많이 열리게 됐다는 걸 알았기에
전 용기를 내서 동생을 설득했던 겁니다. 동생은 결국 저와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의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아빠는 민망한 듯 고개를 돌리고 앉아있던 동생을 물끄러미 보기만 하시더군요. 그리곤 어렵게 입을 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넌 장가도 안 갔냐? 저 자신부터가 가족을 버린 사람인데 어떻게 또 가족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좋은 남편이야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은 없어서 안 했어요. 장가라도 가면 하는 수 없이 우릴 찾아오려나 싶어 기다려고 기다렸건만 애초에 헛된 기대였구나. 네? 널 기다렸단 말이다. 사실 우리도 많이 후회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도 젊을 적엔 가난이 너무 싫어서 더 치열하게 살다 보니 뭐가 옳고 그른지 몰랐어. 그냥 우리 마음을 모르고 고생만 시키는 네가 미웠다. 나중에 실컷 사골 쳐놓고도 사과조차 안 하는 네가 너무 미워서 연도 끊었던 거야. 사실은 네가 그렇게 된 건 다 부모인 우리 잘못이었던 걸 우린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게다. 아빠는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먼저 손을 못 내미셨다고 하며 우셨습니다. 그러다 더 나중엔 동생이 여전히 자신들을 용서하지 못했을까봐 무서워서 만나볼 생각을 못하셨다고 했죠. 엄마 또한 아빠 옆에서 동생의 손을 꼭 쥐고 울고 계셨어요. 미안하다 태호야. 우린 부모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이렇게 먼저 용기 내줘서 고맙구나. 보고 싶었으면 전화라도 한번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저도 못 이기는 척 왔을 텐데요. 저야말로 두 분이 절 자식으로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와 사과드릴 염치도 용기도 없어서 더 모진 척 두 분을 원망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사실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속을 썩였던 거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과드릴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동생은 마치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두 분을 와락 안아드렸거든요. 이젠 50이 넘은 중년의 나이였지만 그날 동생은 부모의 관심을 갈구하던 어린 소년으로 돌아가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뿐 아니라 저희 두 아이까지 함께 눈물을 훔쳤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동생은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드디어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전 아프고 힘든 시기를 겪으며 남편이랑 가족을 잃긴 했지만 대신 제 곁엔 저를 소중히 생각해주는 진정한 가족들만이 남게 됐습니다. 또한 제 인생을 구해준 서영 씨라는 좋은 친구도 함께 말이죠. 그러니 저는 이제 아팠던 과거의 상처보단 다가올 건강하고 행복할 미래만 바라보며 열심히 그리고 끝까지 암과 싸워 이겨낼 생각입니다. 이렇듯 제가 진심을 다해 위하고 도움을 줬던 동생과 서영 씨는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무언가를 바라며 선행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래서 사람은 평소에 베풀고 위하며 살 줄 알아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죠. 세상은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니까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께서도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제가 이 암이란 녀석과 끝까지 싸워서 이겨낼 수 있길 응원해 주세요. 그럼 전 반드시 세상 어딘가에서 그 감사함에 대한 보답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주며 살아갈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